국민의 정부의 업적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오늘 형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서 사법 절차에서의 어떤 인권 문제, 그리고 또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화 재심의 실제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많이들 보셨습니까? 250만 명밖에 안 봤는데요. 근데 이 영화가 저를 많이 알린 영화인 건 맞지만 또 상당히 부담도 많이 안겼죠. 영화에서 변호사를 너무 정의롭게 그려놨기 때문에 현실에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자꾸 반찬, 맛있는 반찬 더 달라는 그런 염치 없는 스타일인데 그 식당 아주머니께서, 주인께서 알아보시면 어떻게 그래요? 맛없는 반찬도 깨끗이 비우고 저는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자꾸 드리게 되는데 강연장에서 좀 먹히는 얘기라서 하게 돼요. 도시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랐을 것 같은 외모와 달리 해남 땅끝마을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가는 노하도라는 섬에서 자랐습니다. 노하 종합고등학교 나왔어요. 보길도와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섬인데 보길도는 많이들 아세요? 고산 윤선도가 유배 생활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관광지로도 상당히 유명하고 저는 이 노하도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목포대학교에 진학은 했어요. 전자공학과에 진학했다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최종 학력은 대학 1년 중퇴. 대개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또 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합격한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겠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그 오해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1학년 때는 순박하고 다정하나 뚜렷한 목표의식이 요구된다. 꿈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꿈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죠. 2학년 때 친구 간의 우애가 깊다. 공부를 같이 했다면 이렇게 써놓지는 않으셨겠지. 많이 함께 놀러 다니고 방황도 함께 있었습니다. 3학년 때는 근면성실하나 준법성이 요구된다.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다니는 몇 안 되는 변호사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호사가 수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법과 정의하면 저를 떠올린다는데 고3 때 평가는 준법성이 요구된다. 학교도 잘 안 나갔어요. 1, 2, 3학년 때 무단결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생활기록부를 보여드린다고 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그냥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 저 친구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사실을 말해주는데 생활기록부보다는 이 한 장의 사진이 학창시절을 설명해 주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이제 수학여행도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맨 왼쪽은 인솔교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1990년대 초반의 제 모습인데요. 2017년에는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이촉돼서 이렇게 위촉장 받았습니다. 준법성이 요구된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방황했던 아이가 법과 정의를 얘기하는 자리에 이렇게 가서 위촉장 받았어요. 근데 검찰총장으로부터 위촉장 받았는데 누가 총장같이 보여요? 총장이 누굽니까? 너무 거만한 것 아닌가요? 너무 싸가지 없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가 총장같이 보입니까? 라고 제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이 사진 속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바로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열심히 정보를 취하고 뭔가 알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일들이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사실 저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실제 모습은 이랬는데 어떻게 사진을 저렇게 찍어놔가지고 굉장히 겸손했는데 똑같이 위촉장에서의 제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세히 살펴보고 천천히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서두에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렸고요. 오늘 저는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의 업적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며칠 전에 너무 흔들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처럼이란 소주는 흔들어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처럼이라는 이 소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 소주의 네이밍, 그 처음처럼이라는 상표를 서예 글씨에서 그 뭔가 착안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 서예, 처음처럼. 이 처음처럼이라는 글씨를 쓰신 분이 신영복 선생님이신데, 이 신선생님께서는 이 처음처럼이라는 글씨가 소주라는 어떤 소주의 상표가 돼서 상업용으로 이용된다라는 걸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맥주나 양주의 상표가 아니라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소주의 상표이기 때문에 또 친근감도 있고 또 서민의 어떤 애환과 함께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흔쾌하게 동의를 했고, 이 상표를 사용하게끔 한 대 대가로 받은 1억 원은 본인이 이제 봉직하고 있던 성공회대학교의 장학금으로 쓰여지게끔 했습니다. 처음처럼이라는 그 글에 이제 이분은 신영복 선생님께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작은 글씨까지 상표에 좀 박히기를 원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추운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뭉클하죠. 사실 다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어제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어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다시 새날을 시작하는 것이 처음처럼 사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 있는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처음처럼이라는 글을 쓰신 분이시고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상표의 원작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 어떤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시국사건,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1968년부터 1988년까지 20년 동안 옥살이 하신 분이거든요. 20년 동안 옥살이 하셨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육사에서 그 교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무기수가 돼서 수감 생활을 20년 동안 하셨거든요. 1968년부터. 근데 이분이 그 수감 생활을 시작했을 당시에 받았던 충격, 시작할 당시에 봤던 광경의 충격은 상당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뭘 봤냐면은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중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간수 부장 발을, 교도관 발을 재소자 하나가 씻기고 있더라고요. 교도관 발을 재소자가 씻기고 있었다는 거죠. 노예로 보였다. 교도소 특유의 그 묵직한 악취, 회색벽과 나이 많은 간수의 발을 씻기는 젊은 재소자, 역사가 썩는 듯한 교도소 냄새, 이 끔찍한 풍경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나라는 그런 암담함을 느꼈다라고 했어요. 교도소라는 곳이 예전에는 형무소라고 불리기도 했고, 죄 지은 사람을 가두고 처벌하는 곳으로, 교정교화보다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곳이라는 인상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재소자들의 인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교도관의 발을 씻기고 있었으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이 2년까지가 아니라 1976년부터 1982년에 걸쳐서 두 번의 수감 생활을 합니다.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이렇게 머리도 짧게 깎고 그 안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해요. 한때는 또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했었거든요. 사형수라는 것은 언제 그 사형 판결이 집행될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책을 볼 수 있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았다는 거죠.
이분의 어떤 긍정의 힘이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신 분께서 수감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 본인이 수감 중에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통령이 돼서 바로 잡았겠죠. 어떤 점을 바로 잡았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 기관 중에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김대중 정부 하에서 수감 생활했던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교도관들이 사람 대접도 안 해줬는데 그때부터 좀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줬다라는 얘기를 해요. 국가인권위의 수감자들이 또 진정도 할 수 있었고, 대통령 머리 짧게 깎고 있었죠. 근데 지금 머리 길어도 되거든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머리를 길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아주 빡빡 밀고 있을 때는 가족들이 면회 올 때 굉장히 참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머리도 길게끔 해주고, 또 인권도 많이 높여주고, 인권의 수준도. 그리고 푸세식 화장실에 그 사용하고 물 한 바가지 붓고 나오는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도 하나씩 이제 만들어주시고, 그런 어떤 수감자들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다고 해요. 본인이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노력 덕분에 저는 여러 재심 사건에서 아주 의미 있는 교도관을 통한 어떤 희망을 저는 사실 봤습니다. 이춘재 누군 줄 아시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잖아요. 이 사람이 저지른 사건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 순으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8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윤성여 씨.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 옥살이했습니다.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의 범인으로 몰려서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옥살이했어요. 이춘재가 저지른 8차 사건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집안에서 강간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끔찍하죠. 누명쓴 범죄의 내용이 이렇게 끔찍한 흉악한 범죄인 경우에는 사람 대접 못 받았겠죠. 교도소에서도 억울했을 것이고, 또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가 있거든요. 다리 장애가 있어요. 다리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따라가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살인죄에 누명을 썼고, 또 그 범죄의 내용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간 살해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 대접 안 했을 거예요. 정말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저는 이 사람이 이춘재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분 무죄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나타나기까지 30년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1989년에 들어가서 2009년에 출소했고 2019년에야 이춘재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이춘재가 범인임이 밝혀졌죠. 30년 동안 이 사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30년 동안 살아있게끔 만든 힘은 뭐였냐? 재심을 청구할 당시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도소를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다. 근데 뷰티풀 라이프 나호균 원장, 이분이 출소자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를 돌봐주셨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돈을 벌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재기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설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근데 본인을 돌봐주셨다고 얘기해요. 또 교도관, 박종덕 교도관, 이분이 내 억울함을 들어줬고 내가 무죄라는 사실을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종교위원들이 따뜻하게 대해줬다. 힘들 때 도와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매달 영치금을 또 교도관들이 돌아가면서 넣어줬어요. 신영목 선생님께서 수감 생활할 당시에 그 교도관의 발을 씻기고 있던 재소자의 모습, 교도소 특유의 그 악취, 그런 환경 속에서 이분이 수감 생활했다면은 이런 배려를 받지는 못했겠죠.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리는 어떤 환경도 이 경험을 하지 않았나,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분씩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박종덕 교도관. 선하게 잘생기셨죠. 교도관 하면 어떤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도관 하면 드라마나 영화 속의 이미지가 일단 대사가 없어요. 주연이나 조연인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리고 또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감정도 없는 인상으로 나오죠. 사람을 가끔 때리기도 하는, 못된 일을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도 비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을 살렸잖아요. 이분이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같은 그 공안직렬이라 해서 경찰관, 소방관들을 공안직렬의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경찰관, 소방관들의 선행은 잘 알려지는데 우리의 선행은 알려지지도 않는다고. 우리는 사람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업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는 그런 단순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응급 구조사 역할도 하고, 또 그 환자가 외부 병원으로 옮겨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따라가서 감시도 하지만 대소변을 받아내는 간병인 역할도 하고, 또 안에서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그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수사기관 역할도 하고, 조두순과 같이 교육이 필요한 수감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배워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출소 후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생활할 것도 알아보는 사회복지사 역할도 한다.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통령께서 교정 환경을 많이 개선한 건 맞지만, 또 교정 환경에서 그 일선에서 사람을 교화 개선하는 데 있어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알아간다면,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하신 일의 어떤 의미가 더 발전되게끔,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뒷받침하는 어떤 그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첫 시작에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그냥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공간이 교도소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교도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화 개선이 중요하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중요하다. 그게 이제 환경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교도관이라는 이 사람이, 이 직업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오겐 원장 말씀드렸죠. 출소자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수녀님이세요, 사실. 이분이 이제 출소 후에 갈 곳 없는 분들을 많이 돌봐주시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회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야 하냐? 죄값 치르고 사회로 돌아왔으면 잘 살아라. 너희도 할 수 있어라고 안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 사람들이 착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또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출소자들, 재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 상당히 안 좋아요. 벽을 쌓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은 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재기를 못하고 재범을 해버리면 그건 결국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거든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사형. 전두환 등 신군부에 의해서. 사형 판결은 그 집행일을 알려주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접견이다, 뭐 이렇게 면담이다라고 데리고 나가서 그냥 집행해버려요. 그래서 밖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불안해했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에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게끔 만든 전두환 등 신군부가 또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셔서 권력을 취한 후에 이들에게 보복을 한 게 아니라 손을 잡아줬거든요. 용서를 하셨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얘기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전두환의 어떤 악행은 역사가 비판을 하겠죠. 그리고 또 전두환이 저지른 그 범죄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끝까지 해야겠어요. 끝까지 해야 되죠.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죽었을 때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조문을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용서했잖아요. 갔겠죠. 근데 지난 대선에서 그 두 유력 후보는 서로 조문을 가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정문을 가지 않는 것이 표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지도자가 보일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소중하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인간의 존엄입니다, 사실.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역사적 단죄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지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것이 또 김대중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용서와 화해와 상생이다, 보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김훈 작가가 쓴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에는 망월동의 봄이라는 그 소주제로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의 사연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연 중에 이세영 씨 사연이 있는데, 이세영 씨는 5.18 민주화 운동 때 도청 시위대에 합류했다가 군인이 쏜 총에 맞아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총각대 일입니다. 후에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버지가 왜 다리를 절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 왜 아버지 어쩌다가 다리를 절게 됐어요? 이세영 씨가 군인이 쏜 총에 맞았어 5.18 때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아니, 국가폭력 피해자잖아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떳떳하게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내 자식들이 군대와 국가를 증오하면서 살게끔 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5.18 정신은 학과 사랑이다. 용서와 화해와 상생이다. 용서와 화해의 가치. 이 가치가 저는 재심 사건에서 또 경험을 하고 있고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 사건을 대하고 있고 변호를 하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에서 낙동강변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사건입니다.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이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 여성을 죽인 범인은 현장에 그 여성과 함께 있던 남자 같은데, 이 사람이 현장을 도망쳐 나와서 내가 사람 죽였다라고 자백을 한 게 아니라 2명의 괴환이 습격을 했고 여성은 죽고 자기는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는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살인사건 같은 그 강력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고, 특진의 눈이 먼 경찰이 억울한 그 무고한 시민 2사람을 잡아다가 물고문했어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수건을 뒤집어 씌워놓고 고문했습니다.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자백을 하고 그 자백 때문에 2사람이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변호인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당시 변호인이.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함께 영화를 보면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박준영 변호사 2번이나 언급하시면서 또 앞에 우리까지 꼭 붙여서 우리 박준영 변호사 꼭 무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내 한을 푸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무죄를 받았는데 청와대에서는 연락이 한 통이 없었습니다. 밥 한 끼 먹자는 얘기도 없더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재심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면서 왼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친근감도 표시해 주셨으면서 연락 한 통 없었어요. 근데 이제 퇴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건 어떻게 처리됐냐고 여쭤보시면서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고생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여유가 안 되는데 그 피해자분들한테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주시고 또 한번 때가 되면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청와대 있을 때 봤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죠.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2분,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감옥살이를 시작했어요. 감옥살이를 시작하기 전에 2분이 함께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21년 5개월 20일 7,841일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에 이제 밖에 나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세월이 느껴지시죠? 근데 표정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분들 표정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억울하게 옥살이 했는데 나와서 진실을 밝히려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저 만나고 나서 완전히 표정이 완전히 폈죠. 이분들이 희망을 갖게 되니까. 이런 어떤 안타까운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는 경찰에 고문이 있었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을 부었습니다. 정말 기절을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살아야 되니까는 자백을 했고 그 자백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던 날 경찰을 용서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내가 용서하겠다. 김대중 정신이거든 이게 사실. 왜냐하면 그 응어리를 내가 안고 살 수는 없다. 오히려 나를 해치는 일인 것 같다. 분노와 증오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힘들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가정에서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밉긴 하죠.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십니다. 지금도. 그게 용서의 정신, 화해의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서와 화해라는 이 긍정적인 가치라는 게 참 우리 현실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용서하고 삽시다, 화해하고 삽시다 라는 얘기를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가 용서, 화해를 얘기했을 때 더 울림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미치는 어떤 선한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널리 퍼질 수가 있고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희망과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헌법재판소 들어보셨죠? 법률의 어떤 위헌 판단도 하고 국가기관 간의 어떤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어떤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당 해산도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재판을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고 이곳은 헌법재판소 대법정입니다. 곧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의 변론이 열립니다.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7월 14일 공개 변론이 열려요. 그날은 아마 그날 뉴스로 도배가 될 겁니다. 아마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니까 판단을 하기 위한 변론을 연다는 거죠.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거예요. 사형제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까? 폐지되어야 되는 겁니까? 유지하자는 입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남의 생명을 박탈했으면 자기 생명 권리를 주장한다는 건 모순 아니냐. 또 정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이런 사형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런 흉악한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주장하죠. 근데 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오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오판으로 인해서 사형이 집행돼 버리면 이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박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모순 아니냐. 그리고 사형제를 집행하는 그 공무원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 총살형을 집행할 때는 그 총을 겨누는 그 군인들, 또 교도관들이 집행할 때는 그 어떤 레버를 내려가지고 목이 매달리게끔 만들잖아요. 그런 집행을 하는 교도관들이나 이 군인들의 어떤 인권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물론 위헌과 합헌의 어떤 근거들은 더 많아요. 근데 이 사형제도에 대한 그 판단이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없었던 게 아니에요. 2번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 총 9명이 헌법재판관이거든요. 헌법재판소 소장을 포함해서 총 9명이 재판을 합니다.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그건 위헌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사형제도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1996년만 해도 7대2 합헌 7명, 위헌 2명이었어요. 근데
2010년, 14년 후에 또 한 번 더 판단이 있었는데 그때는 5대 4였어요. 합헌 5명, 위원 4명. 점점 위원 의견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위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9명 중에 5명이 우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인사청문회를 하거든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분도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5명이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이었단 말입니다. 5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6명 이상이 위원 쪽에 위원적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여기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또 왜 언급하냐면은 일단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에요, 사실.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12월에 당선이 되시긴 하셨지만 취임은 1998년 2월에 취임하셨거든요. 취임하기 전에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었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그 재임 기간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셨고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더 위헌적인 의견들이, 위헌으로 보는 의견들이 점점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형을 계속 집행해 가고 있다면 쉽게 위헌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 11월 기준으로 55명의 사형수가 수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형수가 저한테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자주 보내요. 지금은 좀 뜸한데 자주 보낸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다. 사실 몇 번 안 보냈는데 왜냐면 이게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20대 초반에 사형수가 됐습니다. 해병대 복무 중에 그 선임의 어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쏴 죽이고 여러 명을 쏴 죽이고 본인도 수류탄을 터뜨려서 죽으려고 했는데 불발됐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 이 친구가 억울하다고 편지를 보냈고 그 부모가 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끔찍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뭐가 억울해서? 군대 내에서 성추행, 이런 성폭행을 좀 많이 당했어요. 성폭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대 복귀를 했는데 또 그날도 그렇게 당했다고 해요. 순간 이제 격분해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선임을 쏴서 죽이고 실수로 또 자기한테 잘해준 선임까지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 편지를 보내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그 서지현 검사님께서 미투 운동, 그 본인이 당한 성추행을 폭로했고 그게 미투 운동으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어떤 이슈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얘기가 나온 거죠. 나는 미투 안 되냐고. 나도 사실 성추행 당했고 견디지 못하고 내가 그런 진짜 큰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형으로만 바뀌어도 내가 살 수 있겠다, 희망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 친구가 군대에만 안 갔어도 저런 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는데 참 안타깝고 또 그 친구의 어떤 성장 환경을 보면 또 가정 환경에서 좀 많이 애로웠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그 친구한테도 희망이 생기긴 하겠죠. 인혁당 사건이라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사법살인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후에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해버렸거든요. 가족들이 면회 갔는데 이미 사형 집행해버렸습니다. 또 그 고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화장까지도 해버렸고,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의 사진입니다.
억울한 이 국가폭력의 희생자들, 이런 분들의 어떤 재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 재심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였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혁당 사건을 다뤘거든요. 2000년 10월 17일 날 만들어졌고 2004년 6월 30일까지 활동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또 만들어졌고, 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어떤 기구로서 역할을 시작한 것이, 저는 이런 수많은 시국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그래서 이제 여러 재심 사건, 제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 변호사라고 불리는 게 사실 싫어요. 또 사실 뽀대나는 전문도 많은데, 뭐 특허 전문이나 뭐 IT 전문, 뭐 행정 전문, 좀 약간 뭐 있어 보이잖아요. 이건 재심 전문은 좀 약간 전문이긴 하지만 뭔가 좀 뭐 빈약해 보이고, 저희 머릿수도 얼마 없는 것 같이 뭔가 약해 보여. 근데 이제 어쨌든 재심 전문 변호사로 불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재심 사건도 시국 사건의 재심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일반 형사 사건의 재심에도 기회가 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도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기가 변방인 건 맞잖아요. 사실 지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중심부는 아니잖아요. 수도권 아니니까. 근데 변방이 창조의 공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변방이. 무슨 얘기냐면은 중심부는 지키려고 하죠. 성을 쌓기 바쁘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창조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고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변방이 자유로운 창조 공간이다. 물론 이 변방성이라는 건 어떤 지리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너무 좀 협소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변방이 창조의 공간이다. 대통령의 고향, 전 생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대통령의 그 고향인 하이도죠. 하이도라는 섬이 그렇게 뭔가 뭐 명당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그런 곳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명당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다. 간척지가 있고 막 그런 곳이라고 하던데, 그런 곳에서 김대중 우리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하시고 대통령도 하시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지 않습니까? 변방이 자유로운 창조 공간임을 우리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변방이 창조의 공간이 되려면은 컴플렉스가 없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컴플렉스가 없어야 된다. 열등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살아야 된다. 넌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자부심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대통령의 고향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곳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꿈을 키워갔다라는 그 자부심은 대단한 거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아침마당이라는 곳에 나갔어요. KBS 아침마당,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이고 친구들은 못 봤을 거예요. 학교 가는 후에 하는 방송이거든요. 생방송인데 제가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송창식의 우리는 제가 열창을 했었습니다. 노래 잘해요, 사실. 아침마당 방송 마치고 나서 이렇게 단체 사진 찍었어요. 생방송 촬영 바로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또 셀카 찍었죠. 그리고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메이크업 안 했습니다. 나 이거 자부심이거든요. 피부는 자부심. 메이크업 한 것 같은데? 눈썹 보세요, 눈썹. 메이크업 안 했잖아요. 메이크업 안 했어요. 이건 자부심이거든. 그날은 법의 날 특집이었습니다. 법의 날 특집이어가지고 5명의 법조인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당의 관행과 역사상 좀 선배 법조인이 앞자리에 앉고 후배들이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저는 앞자리에 앉기 싫다. 뒷자리에 앉아야 된다. 앞자리에 앉게끔 한다면 출연 못하겠다라고 제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앞자리를 앉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네? 메이크업, 아니 피부가 자부심이라니까. 왜 앞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사실 머리숱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앞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제 소갈물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볼 것 같아가지고 내가 60분 동안 방송하는 동안 내가 긴장을 너무 할 것 같으니까 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난 절대 앞자리에 못 앉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비합리적인 선택입니까? 이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 방송의 그 관행을 존중해 주는 거고, 방송에서 나이 많은 사람, 선배들을 앞자리에 앉히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걸 다 무시해 버렸거든. 또 강의 끝나면 간혹 단체 사진 찍는다고 할 때도 저는 꼭 여기 앉으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앉거나 이 앞줄에 서 있으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뒤로 가가지고 서 있어 버려요. 그러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해 하겠어요. 박 변호사 왜 저러지? 이거 비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콤플렉스가 그래요. 콤플렉스라는 게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게끔 합니다. 매번 선택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선택 과정에 많이 개입돼요. 콤플렉스 열등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콤플렉스가 사회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참 불행한 사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수사, 기소, 분리 입법, 뭐 한쪽에서는 검수 완박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 선진화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또 주장이 심하게 대립되어 있었는데 대립하였던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지 아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쟁에서 어느 쪽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 논쟁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컴플렉스가 들어있다라고 저는 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법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일본 법을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우리 법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대 사법제도는 일제시대 때 도입됐죠. 그래서 우리는 사법시험 준비할 때 일본 사법시험 기출문제도 공부했어요. 똑같이 나오니까. 계속 일본법을 보고 베끼다가 언제부턴가 또 이제 영미법상의 그 제도를 보고 베끼더라고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영미의 배심 제도를 변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또 독일법을 보고 베꼈어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혼합되어 있는 우리만의 법이라고 할 수 없는 체계예요, 사실. 그리고 법의 어떤 역사가 이렇고 법의 문화, 또 법의식이라는 건 우리와 다른 나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죄 협상을 해요. 검사하고 피의자 간에 유죄 협상을 합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면 기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게 가능해요? 검찰에 대해 불신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유죄 협상을 하게끔 놔둬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문화가 다르고 의식이 달라요. 그러면 아무리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 하더라도 우리만의 역사와 문화, 법의식을 고려한 어떤 법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무조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물론 보편적이고 타당한 제도라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논쟁이 불필요하고 무익한 논쟁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논쟁이긴 하지만 그 논쟁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컴플렉스가 가득합니다. 사실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께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일본 문화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역사는 그런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승화시킬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일본 문화에 물들지 않는다.
일제시대 때 그 식민지를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예. 그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쪽팔려 죽겠네. 어쨌든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문화를 수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그렇게 굴욕적이진 않을 것이다. 우리 것으로 또 만들어내고 승화시킬 것이다. 그 말이 맞잖아요. 최근에 BTS나 이런 문화들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 나름의 우리 것으로 또 만들고 또 발전시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고민, 자부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우리 대통령의 마지막으로는 유퀴즈 언더블록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질문도 어떤 질문을 받냐면 유재석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딱 저와 비교해 보니까 유재석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자꾸 이쪽에서 많이 웃네. 유퀴즈 언더블록 나갈 때 집에서 사실 난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인데 좀 너무 또 평상시에도 가벼운데 더 가벼워 보일까 봐 집에서 반대할 줄 알았는데 더 나가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 이유인 즉슨 애들이 아빠보다 유재석 씨를 더 많이 보고 자랐대요. 그래서 나가게 됐고, 이 방송에서 저기 나오신 분, 지금 사진상에 제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21년 5개월 20일 동안 옥살이 하신 분, 7,841일 옥살이 하셨다가 무죄를 최근에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경찰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신 분이고, 사실 이날 어쩌다 보니까 함께 출연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대본상에는 이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방송은 대본이 있거든요. 물론 그 대본 그대로 그냥 녹화를 하는 그 프로그램도 있지만 유퀴즈는 틀려요. 줄기만 잡아주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반영합니다. 제가 사실 이분이 그 녹화장에 함께 갔던 이유는, 이분과 함께 갔던 이유는 유재석 사인 받으려고 갔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딱 어떻게 말을 이끌어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 나오게끔 제가 유도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재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자부심 아닙니까? 왜냐면은 공부라는 게 뭡니까? 공부가 뭐냐면은 니체는 철학에 대해서 망치로 깨버리는 게 철학이라고 했거든요. 갇혀있는 골격을 깨버리는 거. 대본에 갇혀 있었다면 절대 이런 그 상황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대본을 갖다 깨버리자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이렇게 출연도 우리 선생님 하게끔 만들고, 또 영화 재심에서 그 15초 나와가지고 굉장히 서운해했던 황만장님도 긴급 출연하게 만들어버린 게 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는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변방 출신이 가능하다. 저는 전라남도 완도 노화도 출신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마무리 짓고 우리 질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네. 그 변호사 일을 하시던 네. 변호사 일을 하시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신 사건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예. 이런 질문을 너무 자주 받죠, 제가. 너무 자주 받는데 사실 기억나는 사건, 애착이 가는 사건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못하지. 왜냐하면은 앞으로도 변호사 수십 년 해야 되는데 뭐 마무리할 때쯤 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얘기를 또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영상이 촬영돼가지고 유튜브로 보는 또 제 의뢰인들이 보고 박 변호사가 내 사건에 애착이 가고 기억이 남는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건을 얘기하고 있네. 섭섭해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군대가 사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 가가지고 변한 게 맞고, 또 단체 생활을 하고 뭔가 좀 제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술, 담배도 일찍 하고 굉장히 불성실했고 뭔가 목표가 없으니까
꿈도 없고 하니까는 나태한 생활했는데 군대 가서 단체 생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몸의 건강도 회복하고 뭔가 좀 건강이 회복되니까 정신도 뭔가 살아난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군대 가가지고 운전병을 하면서 대대장님 차를 운전했습니다. 대대장님은 그 당시에 1호차를 제가 운전했는데 육사 출신의 30대 후반의 중령이었습니다. 결국 별까지 달았는데 나는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군대 가서 처음 봤어요. 너무 멋진 거야. 이렇게 열심히 살 수가 있을까? 성공을 지향하는 엘리트를 내가 아주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넓은 세상을 본다라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너는 우물안 개구리다고. 섬에 살았으니까.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군대 가가지고 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넓은 세상을 봤구나. 나 그런 생각해요. 비행기 타고 꼭 멀리 외국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외국 처음 나가본 게 신혼여행 때입니다. 그전에 나가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학 간 친구들보다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나려고 어떤 목적을 가졌던 것도 아닌 어떤 우연한 만남의 어떤 관계 통해서 저는 세상을 경험했다. 네. 달라졌어요.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책을 쓸 때만 해도 막 그냥 내가 정의롭게 보이려고 막 애를 썼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막 증인 신문할 때, 경찰들 신문할 때 고문해서 됩니까? 하면서 막 방청석에 기자들 앉아 있으니까 더 목소리 커지고 정의로워야 되니까. 그렇게 막 추궁했는데 그 경찰 중에 한 사람이 한 달 만에 목매달려서 자살했어요. 사실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한때는, 근데 책임이 있다는 생각 요즘은 해요. 내가 그렇게 추궁하지 않았다면, 그 막내 경찰의 당시 처지나 상황에 대한 배려를 좀 했다면, 그 사람이 깨닫게 만들었다면 그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랑 나이가 비슷했고 제 자식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건의 경험이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난받게끔 하는 것이 꼭 정의가 아니다. 그건 정의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용서와 화해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책은 초판에는 실명으로 그 공권력들을 제가 언급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중간에 이름을 이제 가명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내지 않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바뀐 지점이 그런 지점이죠. 그리고 또 좀 바뀐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건 나중에 책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때로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이 계속 바뀌는데 지금 좌우명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자. 나는 그 진정성.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의 사회입니다, 지금. 혐오와 반목. 누구를 믿지 못해요. 이런 대립과 갈등을 건강한 긴장으로 연착륙시키려면 소통이 필요한데, 소통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나를 그대로 보여줘야지 상대도 자기를 보여주고, 이게 정말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이어지면서 뭔가 타협점도 찾고 이 대립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뚝 박는다. 말뚝 박는다 다 아시죠? 네. 사실 우리 군대 주임원사가 말뚝 박으라 했었습니다. 워낙 군생활을 되게 재밌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사실 대학을 나와야지 장교로 복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뚝 박아 그 상황에서 말뚝 박는 것은 하사관으로 말뚝 박는 거거든요. 물론 하사, 중사, 상사의 어떤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뭔가 좀 약간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계급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온 후에 였다면, 장교로 복무를 할 수 있었다면 생각이 달라졌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1심 재심 환자가 누군지 아시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국회의원이신데 사실 박 장관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인사건이나 중범죄 사건의 재판은 합의부에서 합니다. 세 사람이 하거든요. 단독재판부가 있고 합의재판부가 있는데, 단독재판부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 합의재판부는 중범죄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데,
강도치사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부 재판이었죠. 박범계 장관은 그 당시에 합의부의 배석 판사, 재판장도 아닌 배석 판사였습니다. 또 이 배석 판사 중에서는 주심, 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주심이 있고 주심 아닌 사람이 있는데 주심 아닌 사람이었어요. 사실 세 사람이 함께 논의하고 사건 기록을 함께 보면서 재판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사건이 아닌 이상 세 사람이 다 기록을 제대로 보진 않아요. 주심과 재판장이 주로 기록을 제대로 보고 주심 아닌 배석 판사는 거의 기록을 안 봅니다. 기록 거의 안 본다고 하면 너무 이제 과한 주장인 것 같고 거의 안 보는 게 관행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지금도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심 아닌 배석 판사는 사건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박범계 의원은 주심 아닌 배석 판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봐야 될 사건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판이 있었는데 합의부의 이론으로서 판결문에 서명 날인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진다는 게 사실 억울했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계속 사과를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법무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법을 다루는 분이 오판에 이름을 올렸으면 그래도 그 지금 현재의 직책상 지위상 뭐 책임 있는 모습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 논리가 있었고 또 합의부 재판이 이렇게 형식 세 사람이 전부 다 기록을 안 보고 판단한다라는 그 현실을 좀 우리가 바꿔보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한테 장관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분한테 계속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실 좀 많이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영화 재심이 개봉될 때쯤에 이제 딱 더 늦어지면 이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과를 하셨고 이제 국회에서 우리 피해자분들과 만나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범계 지금 의원한테는 그분한테 좀 미안하긴 해요. 너 같으면 사과하겠냐라고 박 의원이 저한테 다그친다면은 저도 미뤘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노아종합고등학교를 나와서 목포대학교 전자공학과 1년 중퇴가 제 최종 학력인데 사법시험 합격하니까 엄청 놀라시던데요. 다 주변 분들이 뭐 진짜 대단하다. 진짜 너 진짜 멋지다. 와 나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사건 수임으로 연결될 줄 알았는데 사건은 안 맡기더라고. 이름 있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판검사 출신 많은데 검증이 안 된 저한테 왜 사건을 맡기겠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기니까 그게 그렇게 서운했습니다. 친구들도 안 맡기고 친척들도 안 맡기고 고향 사람들도 안 맡기고 내가 인정받고 싶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인정받아야지 나한테 또 기회가 오겠구나. 근데 인정받기 위해서 서울대를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럼 사건을 잘 처리해가지고 내가 사건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인정 욕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게 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었거든요. 인정받아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정말 나는 그냥 가볍게 대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냥 노력했습니다. 그 인정 욕구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나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어요. 아니 모든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결론을 요구해요? 나는 아직 생각이 없어요, 사실. 이것도 맞는 거고 저것도 맞는 거 같고. 왜 그러냐면은 나 이런 생각 왜 하게 됐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데 그 찬반 논쟁 과정에서 그 흉악한 범죄로 그 가족을 잃은 분들이 그 논쟁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본인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우리 사형 전폐에 대한 논쟁은 도대체 어떠한가? 그냥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것 같아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논고 위주로 그냥 우리가 보고 그걸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사건 관계자들, 정말 들어야 될 얘기를 제대로 듣고 우리가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물론 이제 로스쿨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논술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 결론을 뭔가 원하는 답을 뭐 높이 살 수는 있겠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능력 있는 사람들도 결론을 못 내가지고 지금 3번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합당하면 그게 가장 저는 멋있는 결론일 수 있겠다. 좋은 결론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또 가장 힘든 건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게 사실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힘들어요. 내가 사람을 몰라가지고 나의 어떤 미숙함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또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그 사람한테 내 책임을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거든요. 관계는. 나는 뭔가 부족함이 없었는지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늘 돌아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공부가 중요하다. 우리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인권의 종류나 내용에 대한 강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인권은 사람의 권리거든요. 사람 공부는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에요. 사람 공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아까 보십시오. 누가 총장같이 보입니까? 라는 그런 어떤 제가 말씀을 꺼내기 전에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별로 없던데요. 사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사람 공부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공부를 한자로 쓰면 부자 어떻게 쓰는 줄 다들 아십니까? 부자 이렇게 써요. 부자. 근데 이 부자를 하늘과 땅으로 가로획을 하늘과 땅으로 해석하고 이 연결하는 주체가 누구죠? 사람. 사람이 하늘과 땅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공부다. 엄청나게 거창하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을 이해하는 공부는 어떻게 하냐? 갑골문에서의 그 공부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사람이 농기구를 들고 서 있는 게 갑골문에서 공부입니다. 농사 짓고 사냥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부다는 거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공부예요, 사실. 책상과 교실에서만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그게 쉽지 않죠. 근데 뭐라 할까요? 정말 그 몇 자 안 적혀 있어도 진짜 억울함이 절절하게 묻어있는 느낌이 드는 편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받았던 편지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무기수가 제게 보내온 편지가 그러했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시작할 때 무기수로 수감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글을 몰랐습니다. 안에서 수감 생활이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한글을 거기서 배웠고, 근데 아직도 많이 어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냥 아직도 이제 한글을 많이 배워야 되는 그 사람이 제게 억울하다고 보낸 편지가 정말 절절했어요. 또 판결문을 받아보고 이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보니까 진짜 억울해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심 사건이 끝나면 그 사건 재심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 미국이나 일본에 가가지고 일을 많이 했죠. 가난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서름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는데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그런 법률가들이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우리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편지에는 억울함이 보이더라도 최근에 찾아가서 이 사건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도 있어요. 편지를 통해서는 굉장히 억울해 보였습니다. 막상 만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억울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구나. 내가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글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또 느껴진다 하더라도 한번 사람을 보고 자료도 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없어졌나요? 학부가 없어졌구나. 나는 몰랐습니다. 그건. 근데 일단은 로스쿨 지금 전국에 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스카이를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스카이를 가야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저같이 대학 안 나와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어느 대학의 로스쿨을 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서울대나 연고대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 뭐 꼭 이름 없는 뭔가 합격률이 좀 낮은 지방 로스쿨을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또 실력을 키워가면, 저같이 인정 욕구에 목말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뭐 더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변호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넓은 세상을 군대에서 보고 정신도 차리고 했죠. 근데 이제 그럼 공부 좀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하기 시작한 얘기인데, 컴플렉스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좀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주지만, 저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가 고시 공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머리가 일찍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10대 후반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나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오늘도 바람 부니까 나 너무 싫어 사실. 소갈머리 없는 게 막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좀 짧게 깎으면 자꾸 아까부터 계속 머리를 짧게 깎으면 빳빳하게 나올 것 같고 덜 빠질 것 같아가지고 짧게 깎았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짧게 깎고 공부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나 그래서 공부한 것도 있거든요. 길게 공부하려고 고시 공부를 했던 거고. 근데 고시 중에서 사시, 횡시, 외시 중에서 왜 사시를 했냐? 주변에 횡시, 외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군대 한 달 고참이 사시를 하니까 나 덩달아 했어요 사실. 군대 고참 따라서 신림동 고시촌에 갔어요 제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는 있지만 군대 선임 따라 고시 공부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저는 군대 선임 따라 고시 공부했습니다. 네, 또 난 극복한 거 없어요. 그냥 시간이 잘 지나간 것 같아. 시간을 잘 보낸 것 같아. 뭐 막 극복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제가 뭔가 노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련이나 어떤 그 고민이라는 게, 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제가 사실 가출 많이 했거든요. 가출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쳤는데 내가 그냥 사고 치거나 가출하진 않았거든요. 나는 그때 굉장히 힘든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뭔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각자의 고민 다 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이 평생 나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나이 들면 그 고민의 어떤 그 강도가 옅어집니다. 죽을 것만 같고 막 평생 나를 지배하는 어떤 고통일 것 같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해결해 주는 부분이 사실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나는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만한 크기의 기쁨이 있어야지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큰 절망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소한 기쁨으로 살아가더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경험했던 재심 사건이 살인 누명을 쓰고 무기수가 되고 가족들도 살인범의 가족이 된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 큰 고통에 어떤 상응한 비슷한 크기의 기쁨이 있어야지 이겨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소소하고 작은 기쁨을 통해서 견뎌내더라고. 그리고 이 소소하고 작은 기쁨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참 우연히 찾아오는 상황으로 맞이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